아시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 나요. 어, 나영 그러면 쌤 제가 얼굴이랑 소개 먼저 하고 모르겠어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련펌 대표 정진석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치과에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수면 진료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어느 선생님께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약 상담까지 이어지는 거고 등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환자 동선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약품 세팅이라든지 뭐 PRF 하면 또 PRF 소모품 세팅이라든지 환자 감시 장비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서나 뭐 세데이션 차트 이런 것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병원에 아마 미다졸람이랑 케타민 두 가지 항정 약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구입복을 해야 되고 환자한테 투약하면 투약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까지 꼭 찍으셔야 됩니다. 폐기 사진까지. 거기에서 혹시 폐기 사진도 찍으셨어요?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찍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원장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계셨던 병원에서 수면을 많이 하는 병원에 계셨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수면하는 치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수면하는 치과들이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차별점, 강점을 두려고, 두 번째가 환자들이 이제 압니다. 치과에서 수면이 가능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치과 매출 증대죠. 그러니까 한 번 수면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음번에도 수면 진료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치과의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발치라든지 엔도 같은 보험 진료만 받는데 수면을 원한다. 그럼 뭐 동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따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매출 증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이제 처음 치과에서 수면 진료를 하시는 접해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시경을 떠올리면 바로 수면 내시경 떠올리듯이 치과에서도 이제 임플란트 떠올리면 수면 임플란트, 수면 발치 이렇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배워보고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선생님들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치과에서 이제 수면 진료라고 하면 뭐 이제 5개 광고에 하는 게 보통 의식화 진정법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진정이라는 단어가 정의를 보면 좀 불안감도 없애주고 좀 재워주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통증 억제까지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면 진료라고 하면 혹시 전신 마취로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세요. 전신 마취는 우리가 막 의학 드라마 보면 외과적인 수술할 때 보조업 장치 달고 하는 거, 그런 게 전신 마취예요. 그러니까 신경물 차단제 같은 거 넣어서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내시경 맞는 것처럼 그냥 자가호흡이 되는 상태에서 의식이 조금만 소실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수면 마취고. 그래서 우리 뭐 흔들어 깨우거나 뭐 가벼운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뭐 또박또박까지는 아니어도 대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진행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상담하시는 팀장님, 실장님 같은 분들,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수면 진료를 권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덴탈 포비아 있으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샤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서 수면 진료가 가능한 거를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수면 진료를 안전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수면 진료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케이스가 늘어나거든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미다졸람 들어와 있습니다. 미다졸람은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억 상실 효과. 그래서 옛날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내시경 하는 거 보시면 내가 저래서 막 기억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다졸람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면 진료라고 하면 가장 좀 두려운 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렵잖아요.
근데 미다졸람은 유일하게 좀 깨워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역전시켜주는 약.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이제 녹색깔 플루마제닐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저 제품을 보통 저게 5ml짜리인데 한 1에서 2ml 정도만 넣어주면 1분 안에 바로 깹니다. 그래서 저업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치과, 뭐 피부과도 마찬가지지만 치아 타임을 좀 짧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를 깨워서 집에 보낼 때 그때도 쓰입니다. 플루마제닐. 그래서 뭐 우리가 백설공주 떠올리면은 사과 먹으면 바로 자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이제 미다졸람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왕자가 입맞춤해 주는 거, 이게 플루마제닐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다졸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좀 느려요. 약물 발현 시간이.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빠르면 1, 2분 안에 자지만 느리면 5분 이상도 가요. 그래서 환자가 저 잠이 안 와요, 저 멀쩡해요, 뭐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셨나요? 많이 이럽니다. 미다졸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좀 5분 정도 이상까지도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0명 중에 1명 나타날까 말까 하긴 하지만 약물이 들어가면 진정 상태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흥분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역설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몸을 막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뭐 욕설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미다졸람을 더 넣어서 이제 더 깊게 재워줘야 되냐 이러면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5분 이상 좀 기다려 봤다가 계속 그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플루마진을 빨리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해서 계속 지속이 되면 수술 못해요. 그러면은 넣어줘서 깨워줘야 돼요. 그 환자는 다음번에 하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막 그냥 막 이렇게. 약간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주치자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역설 반응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기다려봤다가 이제 플루마진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 인덕션이라고 하는 건 환자 초반에 이제 재울 때 들어가는 용량인데 이건 원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이제 케타민입니다. 케타민은 뭐 너무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뭐 예전에 승리가 버닝썬에서도 썼기도 하고 유아인도 그렇고 뭐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케타민이 굉장히 오래된 약물이고 좋은 약물입니다. 잘만 쓰면. 근데 케타민을 치과에서 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진통 효과 때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미다졸람만 넣고 리도카인 국수마취를 딱 하면 환자가 통증을 느껴요. 소리 내면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다졸람 넣고 케타민을 넣고 이제 국수마취를 하면 통증이 많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안 깹니다. 뭐 통증을 느끼더라도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케타민을 넣거든요. 케타민은 딱 국수마취 하기 전에만 조금 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지요법으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유지는 미다졸람으로만 하는 거고 케타민은 국수마취 하기 전에만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케타민을 여기 인덕션 용량 보면 0.3에서 0.5라고 되어 있어요. 미다졸람도 그렇고 케타민도 그렇고 앰플 안에 5ml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미다졸람은 뭐 5ml 이상 쓰는 경우도 있지만 케타민은 많이 써봤자 0.5예요. 0.5.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5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명 있고 오후에 수면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우니까 0.5 빼서 한 명 쓰고 오후에 0.5 빼서 한 명 쓰고 안 됩니다. 네. 교차 감염 위험도 있고 예전에 뭐 어떤 피부과, 강남의 피부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폐혈증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앰플을 나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0.5밖에 안 넣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깼을 때 저게 좀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 뭐 토할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온단세트론주라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단세트론주가 2ml짜리예요. 얘도 똑같이 까가지고 IV로 투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역부터 효과가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다졸람 케타민은 원장님께서 미니 냉장고를 주문을 하셨대요. 그 미니 냉장고 안에 같이 보관을 하시면 되고 시건 장치도 사셨어요. 잠금 장치. 그래서 그거를 항상 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는 향정 의약품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른 뭐 음료수라든지 식염수라든지 이런 거 같이 두시면 안 되고 향정 의약품만 이렇게 두셔야 돼요. 뭐 포폴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들어와 있어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예요. 그래서 항염 효과도 있고 붓기 빼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보통 미다졸람 넣고 케타민 넣고 덱사메타손 이렇게 넣습니다. 세 가지를 술 전에, 예, 술 전에 많이 넣고. 당뇨 환자들, 당뇨약은 드시고 있으면은 덱사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상승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은 덱사 대신에 옆에 있는 케토신주를 넣으시면 돼요. 케토신은 해열소염 진통제예요. 그래서 얘도 보통 술 전에 많이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식염수, 생리식염수 달고 하면 그 식염수 안에 그냥 믹스해가지고 같이 맞으면서 수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페니마돌주라고 트라마돌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그래서 보통 얘는 수술 끝나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추가로 IV도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 세 가지는 다 IV도 되고 IM도 됩니다. 금주도 돼요. 그래서 수면 아닌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엉덩이 주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1mm씩이기 때문에 1mm 앰플이라서 1mm 다 넣어주시면 돼요. 성인 환자분들은. 우리 소아치과에서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N2O 가스라든지 포크라시럽 이게 가장 얕은 단계예요. 진정의 단계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깊은 단계가 전신마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의식화 진정입니다.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근데 환자분들이 수면 진료라고 하면 기대하고 오시는 거는 3번입니다. 깊은 진정. 푹 자고 일어나 있으면 깨는 거. 요거. 이걸 기대를 하고 오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요 정도. 실제로는 살짝 정신이 있어요. 기억은 못 하죠.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 수면 진료를 시작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 약물을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돼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꼭 2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예약 상담할 때 한번, 수술 당일날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환자분께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수술 당일날 그런 얘기 안 하면 약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얘기해요. 저 멀쩡한데요, 저 안 자는데 약 더 넣어주세요. 계속 그래요. 근데 그 환자는 그런 말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됩니다. 수술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멘트를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팁이고, 그 다음이 약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눈이 반쯤 감기는 걸 베릴 사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 베릴 사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마우스 프랍이라든지 개구기를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물린 상태에서 약물이 발현되게. 왜 그러냐면 입을 안 벌려요. 입을 꽉 다물고 안 벌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 벌리는데 시간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막 입 가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시경 받아보실 분들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 내시경 받을 때 저거 입에 끼고 약물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입을 안 벌려서. 그래서 요게 2번째 팁이에요. 이제 환자 동선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이 세데이션 차트 똑같은 걸 제가 보내드렸어요, 원장님께.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하시든가 아니면 병원 탭 있으면 탭에 넣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약 상담할 때 프로세스입니다. 예약 상담할 때 우리 왜 신안 차트 작성할 때 기저질환, 약물 복용 중인 거 체크하시잖아요. 세데이션 차트, 수면 진료는 이 세데이션 차트 위에 부분만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중요한 게 수면제 먹고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정신과, 공황장애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수면제는 어르신들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잠 안 오시는 분들. 근데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잡니다. 예, 수면제 중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미다졸람이랑 똑같은 계열의 약물들이 많아요. 그 약물을 수면제를 많이 1년 이상 복용을 했다?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있는데 1년 이상 복용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도는 해보겠지만 환자분 내성 있을 경우에는 잘 안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대신 기억은 안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주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약물이 들어가는 용량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량도. 주량도 소주 뭐 2-3병, 3병 이상 먹는다. 잘 안 잡니다. 몸무게 많이 나간다.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그죠? 제가 잘 안 자요. 주량은 약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뭐 비례하진 않지만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량이 많으면 높으면 이제 잘 안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사전에 원장님께서 보시고 주량이 세네 그러면은 2ml 넣을 걸 3ml 맨 처음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 환자분들일수록 또 안 자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내시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면 세데이션 경험이라고 있어요. 유 체크하면은 수면 내시경 하셨을 때 뭐 이상 있으셨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부작용이라든지. 거의 없긴 없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 병원에서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미리 체크하시면 좋고 흡연 헤비스모커 막 한 하루에 막 2-3갑씩 피는 분들 산소포화도 우리 핑거 센서 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 수치가 보통 98 이상이거든요. 98, 99, 100. 근데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정상 수치가 한 94, 9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고 요 MPO라고 하는 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수술 당일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MPO만. 그 다음에 PMH라고 하는 건 환자 메디컬 히스토리가 그냥 뭐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 있는지 이런 것들 병력 좀 적어주시면 좋고 이 말람 파티클래스라고 이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얘기해달라고. 말람 파티라고 입을 벌리고 혀를 살짝 내밀었을 때 목젖이랑 목구멍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클래스 1부터 4로 나눕니다. 이걸 왜 보냐? 혹시라도 기도가 폐쇄됐을 때 기도 확보 차원에서 봐요. 응급 상황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정주지정법 학회도 나가는데 마취과 교수님들께서는 클래스 1, 2만 해라 수면 진료를 말씀을 하시고 3부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뭐 클래스 3까지는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약 상담할 때 체크하면 클래스 1, 2예요. 잘 보이는데 수술 당일날 딱 왔는데 클래스 3, 4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환절기처럼 이렇게 편도가 부어서 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입 안을 많이 보셔서. 그래서 너무 좁아 보인다 싶으면 원장님께 노티를 해주셔야 돼요. 이 환자분 목구멍이 너무 좁아 보인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고 그날 수면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우리 수술방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약 상담할 때 이렇게 좀 위에 부분만 체크 좀 더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사항 요약한 게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최소한 4시간은 금식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면 진료는 예약을 오전 일찍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시지 말고 오셔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후 일찍 그럼 점심 드시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 다 드셔도 되는데 당뇨약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금식해서 지금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뇨약까지 먹고 오게 되면 우리 병원에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은 드시지 말고 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핑거 센스를 꽂으면 이게 네일 아트가 되어 있으면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젤, 뭐 이렇게 큐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은 좀 정리를 해주고 오셔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근데 환자분께서 깜빡하고 그냥 왔어. 그러면 발가락에 꽂으셔야 됩니다. 발가락에. 근데 발가락에도 되어 있다. 네일 매니아야. 그러면 한 손가락은 지워야 돼요.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스톤으로 갈아주는 치과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꼭 물리셔야 돼요. 한 군데는 무조건 물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 꼭 정리하고 오셔라 해야 되고 보호자 동반하면 좋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혼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오시되 차량 운전하시면 안 되고 이제 택시나 버스 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다졸람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깨는 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거 반감기라고 해요. 약물이 들어가서 대사되고 이제 배출되는 시간이 평균 1-2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사실은 1-2시간 이상 회복하고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스케줄을 한 2시간 정도로 비워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럼 환자분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거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줬다라는 사인. 그리고 뭐 프린트를 해서 주시거나 복사를 해서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당일날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치과가 2, 3, 4층인가요? 동선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냥 병원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체크리스트 이런 거는 아까 세데이션 차트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체중, 주량 이런 것들. 그래서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발치 동의서, 임플란트 동의서 받는 것처럼 수면 환자는 의식화진료법 동의서라고 있어요. 법적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한 장만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의식화진료 동의서 하나 더 받는 거. 여기는 병리실이 따로 있어서 이제 환자를 병리실로 가서 이제 라인 잡고 체열하고 하는데 우리 병리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수술방으로 환자를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체어 옆에서 이제 라인을 잡을 거고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PRF도 해보셨나요? PRF 해보신 분? 그래서 카테터로 라인을 잡고 바로 진공체열관으로 체열을 할 거예요. 옛날 뭐 이렇게 나비 바늘로 해가지고 주사기 쫙 이렇게 빼는 그 수면 환자들 그거 무서워가지고 수면하는 건데 이거 빼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파린 캡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수액 연결 안 하고 헤파린 캡을 연결해서 약물을 바로바로 직접 이제 투여할 때는 저걸로 해요. 원장님께서는 아마 수액을 달고 하실 것 같아요. 영양 수액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원심 물리기 뒤에 똑같은 거 들어와 있죠.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열하면 저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체열하자마자 바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환자 이제 눕혀가지고 뭐 산소를 줄 거면 이렇게 나잘 캐뉼라 연결하면 되고 중요한 게 라인을 잡은 반대팔에 혈압 커플을 끼시는 겁니다. 라인 잡은 팔에는 핑거 센서를 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헤파린 캡이면 저렇게 약물을 바로 주입을 하죠. 보시면 포가 안 덮여져 있어요. 수면 환자는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를 나중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계곡이 물려 있죠. 그래서 눈이 반쯤 감기거나 환자가 이제 벨리스에 놓으면 그때 포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복실이 요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만약에 수면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가 뒤에 스케줄이 또 있다, 잡혀 있다라고 하면 회복실로 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를 저렇게 깨워요. 두들겨 깨우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꼭 부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갈 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근데 만약에 뒤에 수술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수술방에서 계속 회복하시면 돼요. 옮기실 필요 없이. 지금 회복실에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데 한 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실로 만약에 옮기시게 되면 회복실에 있는 모니터링 장비 끼시면 돼요. 핑거 센서랑 혈압 버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날 이제 환자분 오시면 대기실에서 하셔야 될 거. 첫 번째가 금식 시간, 금식하셨는지. 두 번째가 동의서 한 장 더 받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료비 먼저 결제받으시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꼭 저녁에 연락을 하거나 다음날 연락을 하거나
그런 좀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전화해가지고 니네 나 잘 때 카드 빼가가지고 결제했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건 실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진료비를 먼저 맨정신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수액을 달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소변 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수술 끝나자마자 소변 마렵다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부축해가지고. 네, 쓰러지니까. 그래서 소변 꼭 보시고 오셔라. 나 화장실 갔다 왔어. 그래도 갔다 오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의서 내용 중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진료 중에 환자분이 움직이면 우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억제 장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걸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안내를 해서 요것도 똑같이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은 타 의료기관과의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의 과거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요 영상은 환자분이 많이 움직이는, 지금 어시가 지금 6분이 계시죠. 갑자기 다 긴급 호출. 이거 다리 잡고 있죠. 저 다리 잡고 있고 이제 막 움직여요 지금. 팔 막 움직이고. 네. 그죠. 여기 3분이 이제 왼손이 들어. 왼손.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멘트를 꼭 읽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억제대가. 패디랩의 성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움직이면 그냥 딱 찍찍이로 딱 붙일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체어 옆에서 라인 잡고 이렇게. 근데 예전에 이 의약품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약물별로 이렇게 시린지 용량을 다르게? 그러니까 똑같은 주사기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의약품마다 시린지 용량을 다르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빼놓으면 다 무색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단지, 케탄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1cc 시린지에는 케타민만, 5cc 시린지에는 미다졸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주사기를 용량별로 다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옛날에 수술 끝나고 이제 환자분 빨리 보내려고 플루마제를 딱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케타민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막 구역부터 엄청 하고 막. 그래서 용량을 다르게 시린지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수액제 달고 하면은 우리가 수액 세트에 와이포트가 있어요. 약물 주입하는 와이포트. 거기에 이제 진정제라든지 진통제 넣을 때 좀 빨리 빨리 떨어지게 뚝뚝뚝 떨어지게 해주고, 환자 몸에 다 들어간 것 같으면 좀 잠가주고. 그거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계실 때도 수액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수액으로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녹음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수면 진료 중에. 그래서 필요 없는 대화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아까 중복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세데이션 차트 위에 부분만 작성했는데 이제 수술 당일에는 밑에 부분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모니터링 장비 뭐 연결했는지. 맨 왼쪽에 펄스 옥시미터가 핑거 센서예요. 핑거 센서. 그다음에 BP 커퍼가 혈압. 그다음에 이거는 없어요. 지금 없는 거라서 이거 2개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약물 뭐 들어갔는지, 미다졸람이면 미다졸람 동그라미 하고 볼루스빈 몇 밀리 들어갔다, 몇 시 몇 분, 요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 적으셨나요? 예전에? 적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경력자가 있으시니까. 케타민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니터링의 영분. 이게 뭐냐면 약물 들어가기 전에 그 환자의 정상 수치를 적어놔야 돼요. 정상 산소 포화도, 혈압 수치. 그래야 그 환자 집에 보낼 때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을 때 보내야 안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밑에 부분. 중요한 건 이 위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술 중간에 아까 막 많이 움직이면 억제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면 이제 평점을 놓고 이제 사진 찍으시면 돼요.
뭐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미다졸람 방광기 제거 방광기가 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시간 간다고. 근데 플루마제닐의 방광기는 짧아요. 플루마제닐의 방광기가 한 40분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환자분 빨리 보내시려고 수술 끝나자마자 플루마제닐 넣으면 바로 깨요. 멀쩡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뭐 해요. 근데 40분이 지나면 다시 미다졸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이제 좀 어지럽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플루마제를 넣어주실 거면 최대한 늦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원장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중에 천의 마신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원장님이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류 취급 보고 커피 좀 드세요. 커피 드시고 이거 드세요. 무조건. 임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가 유아인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인이 인터뷰할 때 약간 표정이 좀 이상해. 지리도 걸을 때 좀 이상하게 걸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수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겉모습이 이렇다고 수사기관에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님스라는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몽식이라는 사람이 한 달 이내 프로포폴을 막 20번 맞고 케타민도 막 20번 맞고 그럼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얘네들 이상하니까 조사 한번 해봐라. 조사를 하고 봤더니 어몽식이 유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인의 본명이 어몽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가서 이렇게 포폴을 계속 맞아요. 그럼 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맞았으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링스라는 사이트에 다 보고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림스가 정말 중요하고 뭐 선생님 아시겠지만 구입보고 투약보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그러니까 보건소나 식약처에서 불시에 나와요. 불시에 나옵니다. 불시에 나와서 몇 가지를 보는데 위반하는 항목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 항목이에요. 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산상에 미다졸람이 10개가 있다라고 조회가 되는데 실제로 나서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미다졸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개 어디 갔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소명하지 못하면 바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는 사실 영업정지랑 좀 달라요. 이게 업무정지는 1개월 동안 수면진료를 못하는 행정이어품을 못 쓰는 처분이에요. 업무정지가요? 네, 업무정지가. 네. 그래서 1개월 동안 수면 못한다. 한 번 걸리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는 2개월, 3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님스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수면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몇 가지들을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고량의 차이가 있는 거. 두 번째는 님스 보고 제대로 안 하는 거. 네. 전산사람들. 세 번째는 마약 저장시설 점검부라고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적는 게 있거든요.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어요. 요거예요. 요거. 일주일 단위로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날짜 쭉 일주일 단위로 적고 그냥 우리가 이 미니 냉장고를 잘 지켜보고 있다. 그 목적으로 수량을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봅니다. 이게 폐기사진이에요. 폐기사진은 총 3장을 찍어야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환자한테 투약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시린지 안에 보시면 약물이 남아있죠. 이거 한 장. 두 번째는 시린지 안에 지금 색깔이 변했어요. 포비돈을 넣어서 마약류가 아닌 걸로 변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못 쓰게. 그래서 희석 과정 한 장, 그다음에 마지막이 버린 거 한 장. 그래서 이제 시린지가 다 비어져 있죠. 이 3장을 찍어서 해당 환자 전자차트에 그냥 저장만 하시면 돼요. 어디 보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요거 찍으셔서 담당하시는 분께 전송하셔서 이제 받으시는 분은 전자차트에 저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라벨지가 이렇게 있죠. 라벨지 색깔별로 미다졸람, 뭐 핑크색, 케타민은 뭐 파란색 이런 건 저희가 지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세팅을 하시고 저 주사기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이게 미다졸람인지 케타민인지 또 뭐 용량도 다르지만 색깔별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더 쉽게 구분이 되시니까.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저걸 붙여놓고 찍으면 저 사진만 보더라도 어느 환자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장 찍는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동영상에 버리는 것까지 촬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 찍는 게 더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동영상 찍으셔도 돼요. 사진 안 찍고. 둘 중에 하나 편한 거라. 국화로 찍어도 되지 않아요? 네? 국화? 국화가 뭐죠? 구강 카메라. 구강 카메라로? 구강 혹시 카메라. 안 되나? 그거는 이제 올리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그래요? 뭐 편하신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 얘기하세요. 조그만 편하신 쪽으로. 네. 그러면 찍으시기만 하면 돼요. 저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원장님 안 계시는데 원장님 이 사이트에 이제 회원가입도 하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회원가입하셔서 의사용 들어가셔서 이제 환자분들의 투약 이력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투약 이력. 그래서 아까 왜 동의서에 제가 꼭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환자한테 우리가 과거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냥 고지만 할 뿐이에요. 동의는 안 받으셔도 돼요. 그 환자가 내 것 조회하지 말아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고지만 하면. 네. 그래서 고지했다. 저 체크하면 이렇게 그 환자의 투약 이력이 나옵니다. 지금은 볼게 시끄러워. 지금 볼게 최면 진정제 이게 수면제예요. 요거 이거 만약에 뭐 주황색이나 빨간색이다 안 잡니다. 네. 마취제는 프로포폴만 지금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프로포폴이 주황색이나 빨간색이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진료 자체를. 주황색이면 그냥 약물 중독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많이 거의 맞아서, 없어요. 많이 맞아서 주황색. 맞아요. 많이. 유아인은 빨간색. 프로포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맞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법의 이제 허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다른 병원에서 포폴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오늘 포폴 그러면 놓으면 안 되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황 색깔이 뜨는 거예요. 빨간 색깔 이렇게. 주황 색깔이면 웬만하면 안 잡니다. 저예요, 저. 깨끗하다. 요즘에 하도 막 동영상 뭐 누가 뭐 불법으로 뭐 애토미데이트 보셨어요 기사? 뭐 60억을 뭐 몇십억을 벌었다 막. 아무튼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면은 이제 딱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고 수량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사진 잘 찍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주일 단위로 사인 잘하고 있는지. 요거 세 가지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말씀드리느라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해놓고 보면 사실 별거 없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이런 거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기존에 하시던 일에 비해서 뭐 늘어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수면 진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환자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안전하게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예약 상담할 때 전신 질환 파악하고 주의사항까지 설명해주고 사인 받아서 보내는 거. 세 번째가 수술 당일날 오면은 동의서 한 장 더 받고, 그죠? 동의서 한 장 더 받고 뭐 진료비 결제 받고 하는 동안 이제 수술방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약품 세팅, 소모품 세팅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끝나면 사진 찍어서 해당 환자 전자차트에 저장, 그리고 님스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크게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저 질문 네. 있는데 그
아까 그 약물을 네. 타민 약물을 주사를 하고 남은 거 쓰면 안 되신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이들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제 따고 땄을 때 시린지 2개를 미리 빼놓는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 환자당 한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알 중에서도 다회용 바이알이라고 있어요. 다회용 바이알은 그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들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 그거는 다회용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환자들한테 나눠서 써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 다회용 바이알도 한 사람당 한 바이알씩 쓰라고 합니다. 최근에 2월달에 식약처에서 정말 많이 하는 치과랑 피부과, 성형외과 점검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지적을 받은 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바이알 나눠서 쓰지 말아라. 그런 거. 보톡스. 보톡스요? 보톡스도 사실은 똑같아요. 한 환자당 한 바이알이에요. 그래서 그거 유닛을 잘 정해가지고 맞게 주문을 하셔서 뽑아서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럼 한 개 오픈하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써도 돼요? 그렇죠. 그 환자한테. 그거는 상관. 근데 당일에 한해서. 당일에. 예. 지금 보톡스 말씀하신 거죠? 응. 딴 아유. 바이알? 아니 뭐 이따 만약에 조금 더. 그건 상관없어요. 맞아요, 응. 맞아요. 상관없어요. 예. 케타민도 똑같이 0.5만 맨점에서 뺐는데 환자가 너무 환자, 응. 완전 멀쩡해. 그럼 또 0.5또 빼도 상관없습니다. 또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옆방에 가셔가지고 이제 억제대 착용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 먼저 좀 체크를 알려드릴게요.